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 넷플릭스 보기로 답할 만큼 우리 일상 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넷플릭스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78억 5천만 달러의 매출, 전 세계 누적 가입자 2억 3천만 명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넷플릭스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공개 이틀 만에 한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수리남,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오늘의 탑 10에 이름을 올렸던 더 글로리, 그리고 2021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오징어 게임이 있죠. 특히 오징어 게임은 2021년 가장 많이 본 TV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에미상에서 6관왕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2022년 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기도 했고, 공개만 했다 하면 정기적으로 글로벌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고 있죠. 이런 상황은 넷플릭스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지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일까요? 이들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편입니다.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201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포화 상태인 북미 시장을 벗어나길 원했어요. 결국 남미와 유럽을 거쳐 2016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진출 초기에는 줄곧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어 콘텐츠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한국의 콘텐츠를 보고 와, 이건 못 먹어도 고를 외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때 한류 열풍이 엄청났었거든요.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을 넘어 그 뚫기 힘들다는 중동 지역과 미국까지 퍼져 있었죠. 먼저 동남아의 경우 국내에서 시청률 1%로 고전한 드라마 오늘의 웹툰이 동남아 최대 OTT 플랫폼 뷰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뷰는 현재 약 6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인데, 이곳의 주요 동아시아 국가 인기 파트에는 상위 10개 중 7개에서 8개가 항상 한국 드라마라고 하죠. 홈페이지 전면에는 여신강님, 펜트하우스, 재벌집 막내 아들 등으로 배치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했던 게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다름 아닌 대장금, 주몽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주몽은 85%를 기록하면서 이란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랐다고 하죠. 게다가 왕좌의 게임, 기묘한 이야기, 워킹데드 등 명실상부 최고의 드라마를 배출한 미국에서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죠. 연애 리얼리티 솔로 지옥이 TV 시리즈 부문 5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은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2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또 과거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3년 이상 봐왔다라고 답한 인원이 응답자의 59%에 달했고, 이 중에서도 30%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죠. 뭐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하도 오로 눈이 퉁퉁 붓지만 중독성이 엄청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도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넷플릭스란 놀이터만 제공해주면 한국 콘텐츠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잘 뛰어. 아니, 헐헐 날아. 이 말은 즉 넷플릭스 입장에선 한국의 콘텐츠의 투자 명목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5년간 7억 달러, 하나로 약 8,683억의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한국 시장에는 3사 IPTV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보란듯이 한국 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옥자, 킹덤, 스위트홈 등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로컬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었어요. 뭐 이런 작품들은 오로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화제가 되니까 궁금해서 가입하고 봤는데 다른 나라 콘텐츠도 접할 수 있네. 결국 넷플릭스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이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킹덤에서 등장하는 갓을 해외에서 주목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공개했다 하면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번지수를 잘 찾아왔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2021년에는 5억 달러, 하나로 6,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킹덤 아신전, DP,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 중에서 특히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6관왕에 오른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한 편당 약 3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해요. 총 제작비는 약 25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수익은 무려 1조? 1조라는 금액은 사실상 체감이 안 되는 돈이죠. 우스갯소리로 단군 신화 때부터 매일 60만 원을 사용해도 1조라는 원금은 이자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다고 하니까요.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성과 작품
작품성 부분에서 고평가받는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선 기존 구독자들을 더 오래 묶어두고 신규 구독자를 불러올 수 있으니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2023년 올해 역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지난 2023년 1월 17일 미국 MBC 뉴스에선 넷플릭스가 올해 역대 최대인 34편의 한국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한국 콘텐츠에 올인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해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며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와 영화는 90여 개국에서 정기적으로 글로벌 상위 10위권에 올랐고,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 상위 3개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애정을 뿜뿜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을 다른 업체들이 박수치면서 잘한다 이러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저기서 맛있는 거 다 가져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전세계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이전 넷플릭스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곳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훌루, 아마존닷컴의 프라임 비디오 등이 있죠. 경쟁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던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배급사들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넷플릭스에는 콘텐츠 이탈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콘텐츠 이탈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원래 넷플릭스 속에는 디즈니 콘텐츠들이 많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나온 이후 넷플릭스에 있던 디즈니 영상들이 다 빠져버렸죠.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니, 넷플릭스가 시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경쟁업체에서 내 걸 가져다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넷플릭스도 타격을 좀 많이 입게 되었던 거예요. 일단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해도 스타워즈와 마블, 21세기 폭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굵직굵직했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면 디즈니는 무려 80조 원을 투자해 콘텐츠 규모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했죠.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흥행한 콘텐츠 중 상당수가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각각의 콘텐츠들과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콘텐츠들이 흥행을 맛보더니 계속해서 계약금을 올려달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죠. 만약 계약금을 안 올려준다? 그럼 다른 경쟁사 가서 계약하겠다. 이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콘텐츠를 운영하더라도 유통사가 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 인력 효율성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한국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겁니다. 왜?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애초에 콘텐츠를 밖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만들다 보니 굳이 여러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아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귀찮게 계약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넷플릭스라고 해도 재밌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볼 것 많은데 재밌는 건 한정적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넷플릭스에서는 대중적인 작품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재미도 재미지만 예술성, 작품성 이런 걸 다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넷플릭스는 생각보다 재미없는 것도 많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넷플릭스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 또한 시나리오는 2009년에 완성된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보곤 너무 살벌하고 낯설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고 2021년 넷플릭스를 만나 전 세계를 뒤흔든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2022년 4분기 미국의 스트리밍 마켓 점유율만 살펴보더라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21%, 넷플릭스 20%, 디즈니 플러스 15%, HBO 맥스 14%, 훌루 11%, 애플 TV 6%, 파라마운트 플러스 6%, 기타 7%로 집계되고 있죠. 물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는 배송 관련 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점유율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은 OTT 시장이 현재 레드오션이 펼쳐지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디즈니, HBO, 파라마운트 등과 같이 전통적인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영화 콘텐츠를 제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는 더욱 질 좋은 콘텐츠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한국 콘텐츠였던 거예요. 예전부터 이어진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죠. 특히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 탑10 중 70% 이상이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이슈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OTT 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한 레드오션에 접어들었음에도 2022년 4분기 우리나라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에서 넷플릭스가 38.22%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 OTT 플랫폼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혜를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 2년 만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58%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는 단 하룻밤 사이 주가가 35% 하락하면서 약 67조 원이 증발되기도 했죠.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콘텐츠의 고갈, 코로나 완화 정책 등의 문제도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했던 등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월가의 주요 투자 회사들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여가고 있죠.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넷플릭스는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광고 요금제 출시, 드라마 쪼개 올리기, 계정 공유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었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한 이후 추가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비중이 42.5%,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비중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구독료가 수익 비중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현재 넷플릭스는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스위트홈, DP, 더글로리 등 인기 콘텐츠의 시즌2가 나오기도 하고, 경성 크리처, 택배기사, 도적 카레 소리 등의 드라마 라인업이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한국 내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공개되기도 하는 만큼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리트가 감소한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럼 넷플릭스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